자, 잘 쉬셨죠? 네, 이제 측량 의뢰 쪽 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 의뢰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뭐 매회 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측량의 경우는 이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측량을 의뢰가 들어갑니다. 의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들 측량은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등이 의뢰하는데 이 등의 개념은 사업 시행에도 가능하고 또 대위 신청에도 의뢰는 가능해요. 의뢰할 당시에는 의뢰인들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의 측량 의뢰하는 것이 방법인데, 수행자의 경우 두 명이 있게 됩니다. 한 명은 지적 측량 업자가 있고 또 한 명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부터 대한지적공사가 있었는데 이 대한지적공사 명칭을 바꿔서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됐어요. 측량 의뢰할 때 의뢰서로서 측량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할 당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 의뢰할 측량을 의뢰 안 해서 소관측 직권으로 측량하게 되면 수수료 받으러 옵니다. 수수료 받으러 와서 30일에 납부해야 돼요. 납부 안 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오니까 내야 됩니다. 의뢰로 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게 내고 측량에 들어가는데, 24회기 주문제에서는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 계획서를 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입니다. 소관청이 의뢰를 받게 되면 소관청 입장에서 계획서 받았죠. 계획서 안에는 측량 지역, 측량 기간, 방법 등이 명시가 됩니다. 그럴 때 측량 방법에 맞게끔 지적 공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에 측량 들어가는데, 측량할 때는 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측량 기간은 며칠을 주느냐? 5일을 주고, 측량을 제대로 했는 거 검사받게 됩니다.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그럼 측량만 하게 되면 며칠이고? 5일. 검사만 하게 되면 4일. 같이 하게 되면 더해서 9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측량은 어떤 측량일까? 기조 측량일까? 세부 측량일까? 이건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아까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등은 전부 다 세부라고 배웠죠? 뭐가 아니면? 기초가 아니면. 그래서 세부 측량은 5일 주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 4일 주는 것이 내용이고, 요거와 별도로 이제 기준점 정할 당시에 기준점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요 기준점은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기준점 정하는 기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기초 측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초 측량할 당시에는 기준점 숫자별로 달라지는데, 측량을 한다거나 측량한다거나 검사할 경우에 이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15점이 4일이죠.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날짜 따지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반드시 암기할 날짜인데, 만약에 이 말뜻은 요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하더라. 며칠 걸릴까? 측량하게 되면 4일 주겠죠? 기본 개념이고, 그럼 17점 설치하게 되면 측량하게 되면 며칠 걸리냐 문제인데, 17점일 경우는 일단 15점이 며칠이고 4일이죠. 4일에다가 빼니까 몇 개 초과했어요? 2점 초과했죠. 초과할 때 4점마다 1일씩이네. 다시 또 하루를 줘서 며칠 주더라? 5일 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 아주 사나운 기분에 메아리로. 네. 자, 그럼 22점 설치를 하게 되면 22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하더라 며칠 걸릴까? 따져보자고요. 일단 15점에 대해서 며칠 주고 4일을 주고, 그 다음에 빼게 되면은 7점 남았죠? 7점에 대해서 다시 4점에 대해서 1일, 또 빼니까 3점에 대해서 다시 또 1을 줘서 며칠 주더라? 6일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잘 들으시라고. 자, 이쪽에서 측량하면 며칠이고 5일, 검사하면 4일, 같이 하면 9일이죠. 그럼 측량과 검사가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예요. 따로따로. 오케이? 그럼 기준점을 구할 때도 측량할 때와 검사할 때가 별개예요. 별개인데 여기 날짜가 같아요. 그럼 측량할 때도 이 기간, 검사할 때도 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그럼 지금 제가 보기 준 것이 17주 측량할 때죠? 오케이? 측량하는 며칠 나왔어요? 5일 나왔죠? 측량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면 10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일로 와서. 여기 동그라졌는데, 자. 측량하는 날짜와 검사 날짜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근데 측량만 하면 며칠이고 5일, 검사만 하면 4일, 같이 하면 9일. 이해 갔어요? 측량 검사 하나가 아니라 별개듯이 기준점 구할 때도 측량하는 기간, 검사 기간이 별개인데 여기 날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때도 이 기간, 검사 기간 이 기간이 되니까 측량할 때 며칠 걸렸어요? 5일 걸렸죠? 검사가 붙어버리면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되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그럼 여기는 17점 설치를 통해 측량하더라. 측량만 하는 경우 며칠 주는데 6일 주는데 여기다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곱하기 2에서 12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측량과 검사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인데 여기 날짜 갖다 버리고 묶어버린 겁니다. 그냥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예, 여기 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세 번에서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묶어서 이 기간 물어봤지 세 번에서 뭐 측량할 때 검사할 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정해진 기간이고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날짜를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는 것이 기간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보는 것이 기간이 됩니다. 이 작년의 기출 문제인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측량할 당시에는 전체 기간 중 5분의 4는 측량 기간, 5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틀렸죠? 5분의 4,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게 작년에 기출 문제가 요거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 25회에서 23회는 어떻게 나왔느냐 대놓고 다 물어봤어요. 그냥 박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다 집어넣고 측량 기간은 괄호, 검사 기간은 괄호, 기준점 15점 초과 시에는 괄호, 몇 점마다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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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에 들어갈 날짜의 순서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통째로 다 물어봤습니다. 어이씨 죽겠네 그죠? 외울 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요 기간 동안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온 경우에 측량 성과를 면적 측정부, 측량 결과 등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등재가 들어오게 되면 측량 성과를 제대로 했는가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검사권자는 시 도지사하고 또는 지적소관청에 검사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측량은 다 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반대로 검사받지 않는 게 있게 됩니다. 검사 안 받는 것은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을 검사받지 않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두 가지 검사 안 받다 보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을 내게 되면 여기선 예 아니면 이거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세 번쯤에서 정리해놓고 넘어가시고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검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 받은 성과도가 수행자한테 가게 돼 있고 수행자 입장에서는 다시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의뢰인들에게 성과도가 교보가 되며 검사 안 받은 성과도 교보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설령 검사 안 받은 성과도 교보됐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 안 받는 거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죠? 뭐하고 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면 여기도 입이 근질거리는 또 물어봐야지. 신규 등록 측량 검사해요? 해요? 등록 전환 측량 검사해요? 분할 측량 다 하는 겁니다. 몇 개 빼고 2개 빼고. 근데 검사 소관 측량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이동은 실제로 검사를 할까 안 할까?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노동구청 가게 되면 지적직 공무원이 2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한 명은 측량 기술자가 있어요. 측량 기술자가 이제 검사하려고 앉아 있는데 검사해라 그러면 며칠 동안 검사를 해요? 4일이죠. 그 한 건당 4일. 10건 검사하면
40일, 100건 검사하게 되면 400일인데 1년 365일 아니에요. 그럼 토요일을 빼고 나니까 공휴일 빼고 나면 한 5, 60일 빠지겠네. 그럼 실제로는 한 250일 정도 일할래나? 출장 가고 휴가 가고 빠져야 되니까 또 250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실제 검사 몇 건밖에 검사 못 하느냐? 잘해봐야 한 60건 검사하면 끝나요. 근데 노원군에서 측량 60건밖에 측량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다 검사를 못 해요. 이게 명분만 검사한다고 나와야지 실제로 검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표본 조사라 그러나? 쭉 쌓아놓으면 그냥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심심할 때마다 검사하는 거지 매 건을 다 검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중개업하게 되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지적과 사람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던데요. 많이 하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집사람이 지적공사네요. 예. 지적 공사 다니세요? 고생 많이 하던데. 많이 하죠. 요즘에 제주도까지 덤비면서 일이 많아져서. 근데 그 많은 측량 업무를 공무원들이 검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측량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표본조사식으로 뽑아가지고 검사하지. 또 지적과가 담당하는 부처가 있죠. 중개업자들. 중개업자 담당 부처가 지적과예요. 부천 가시면 그럼 지적과 공무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 가거든 아는 체 괜히 하면서 뭐 사이다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웃으면 인사 잘하고 나중에 이제 중개업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면은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러고 인사하면은 많이 봐줘요. 옛날에 강의할 당시에 제가 복도방을 7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투잡으로 학원에 강의를 딱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더니만은 어서 본 사람이 뚝 들어오더라고. 옛날엔 영수증 비출 잘하고 있나 계약서 관리 잘하고 있나 한 번씩 검열 나오거든요. 딱 들어오더니만 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이 그러고서 앉아가지고서 왜 왔냐니 검열 왔대. 그래서 앉으시라 그러니까 뭐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가면서 한 번씩 전화해 주더라고. 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커피 맡고 있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야 떴어 조심해. 그러면 이제 문 닫고 가고 영업정지 먹어버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옛날에 검열 한번 뜨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거 아세요? 한번 걸렸다 그러면 누가 옛날에 수수료 제대로 챙겨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영수증도 안 쓰고 했으니까 검열 나오면 영업정지 먹어버리니까 문 닫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가끔 뭐 떴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다 한 지역 전체가 다 샷다 내려버렸죠. 그런 식으로 뜨면은 다 닫아버리는데 유일하게 저만 문 열어놓고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어쨌든 이런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측량 의뢰에서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 이항에 다 의뢰가 가능하고 의뢰 누구한테 의뢰하시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 의뢰해라. 다음 페이지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해서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측량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측량 순서가 나와 있죠. 측량 순서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가 빠졌어요. 준비한 다음에 현지 답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럼 이제 계획 다음에 박스에서 페이지 165페이지 계획 다음에 답사잖아요. 답사 앞에 준비 및 답사예요. 준비 및 답사하고 측량할 때 선점하게 될 것이고 또 조표 작성하게 들어갑니다. 조표 작성은 다른 게 아니라 측량하는 자리 좌표를 찍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그 다음에 또 표고를 따져야 돼요. 표고를 따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 2차원의 표고를 따져서 다 평면값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고를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관측하고 계산 성과표까지 마지막인데 여기다 한 지문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24회인가 나오기를 측량 절차는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계산, 성과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지문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빈약하기 때문에 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측량기간, 검사기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측량기간은 며칠로 가요? 5일로 가면 검사기간은 4일로 간다. 기준점 설치할 당시에는 기준점 15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주고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간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합의하에 측량할 땐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니까 그 기간까지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파트의 경우는 의뢰 시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행자에게.
내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그 의뢰하면서 낼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의뢰를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측량을 실시해 버립니다. 그럼 직권으로 측량한 경우 수수료를 받으러 오는데 며칠 내 납부하셔야 되느냐?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들어오는 것이 내용이지만 하지만 유일하게 수수료 받지 않는 경우 한 차례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는 수수료 징수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거기까지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 검사는 원칙, 검사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 안 받는 게 두 개 있다고 떠들었어요. 뭐하고 뭐? 경계, 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에서 책에 나와 있나요? 여기 안 나온 것 같더라고. 나와 있어요? 없죠? 검사권자가 여러분 교재에서 뭐 지적상학점하고 경위 측량 시도지사 검사 받는다고 나온 게 이제 검사 박스 안에 나온 게 저 밑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워져 있어요. 그냥 검사는 지도지사하고 페이지가 166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나와 있죠? 검사 누구 검사 받으래요? 지도지사와 지적소관청 검사 받게 되어 있는데 다만 써 있는 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지도지사 검사 받는다 나와 있죠? 요 규정이 지워졌어요. 그냥 지워져서 그냥 검사권도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는 누구 검사 받아라. 이렇게만 나와요. 이제 세분하질 않아요. 법에선 이렇게만 나오고 검사 안 받는 게 두 개가 있다 정해놨으니까 체육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적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검사 안 받는 거 두 개 적어놔야 돼요. 뭐하고 뭐?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제 누구 검사 뭐 하는 거 세분 안 합니다. 이제는. 네,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측량 성과들 의뢰인이 교부할 수가 있다까지 보시면 되고. 네, 오른쪽에 이제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경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의회는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위원회 구성은 똑같습니다. 중앙과 지방 똑같기 때문에 중앙만 이해하시고 중앙을 지방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구성이. 구성 보게 되면 밑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그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회될 자격은 지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해서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다 보니까 임기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간사하고 6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인데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의장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즉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직을 대행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3번의 경우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게 되며 출석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총 몇 명까지 가능해요? 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까지 가능하죠? 5명에서 10명 이하니까 그럼 10명의 과반수가 몇 명일까? 6명입니다. 6명이 출석해야지만 개의하는 것이고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 본다 이 뜻이 바로 과반수의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4번 생략하고 5번의 경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며 6번, 7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심의결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은 먼저 나오게 지적, 측량, 적보, 재심사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니까 오른쪽 박스 맨 밑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찾으셨어요? 예,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하나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지적, 측량, 적부에 재심사가 있고
두 번째가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될 것이며 세 번째가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될 것이고 지적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양성 방안과 또 잘못한 벌 줘야겠죠. 지적기술 영업정지와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가 될 것이고 반대로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측량 적고심사 5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그 하나가 답이에요. 섞어놓으면 하나가 답이 될 테니까 지방이 하는 것은 적고심사하는 것이고 재심사가 중앙입니다.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 3심제를 채택을 하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측량에 대한 재판은 2심제입니다. 적고심사하고 재심사로 가다 보니 2심제를 채택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넘어와서 그럼 심의결 사항은 재심사만 있는 게 아니라 총 몇 가지가 있다. 중앙은 5개가 있는 것이고 지방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란 말 나오는 제척 대상이 지금 5개가 나와 있죠. 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요건 만점 방지용 문제예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자, 제척당하는 자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경우 직접 배우자가 이제 해당된다거나 또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 이혼한 전처가 되겠죠. 그 자가 적고심사 요청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이고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한 경우 지가 증언하고 지가 감정한 거를 적고심사하겠다. 잘못한 걸 밝혀낼 수 없겠네요. 제척. 그 다음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지가 어떤 단체의 대리인이더라. 그것도 밝혀내지 않을 테니까 제척. 마지막이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인 또는 부작에 관하여 관여한 경우인데 직접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작이라는 얘기는 해서 안 될 거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부 다 제척이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길 바라고 또 내진 않을 겁니다. 나머지 기피회피 해촉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업무는 구성은 똑같아요. 내려와서 지적, 측량, 적보심사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중앙은 5가지고 지방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밖에 없대요? 지적, 측량, 적보심사밖에 없습니다. 적보심사가 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볼 텐데 적고심사라는 것은 이제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측량 결과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적고심사가 됩니다. 적고심사는 날짜를 물어보다 보니까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적고심사하는 것은 어딘가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할 경우는 중앙지적위원회니까 이제 의의부터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금 처음 나온 자가 누가 나와 있느냐?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지적측량 수행자라도 다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먼저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회부하게 되는 조사할 사항은 줄을 쳐드릴게요. 일단 측량하게 된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할 것이며 측량 경위 조사하게 되고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토지 이동도 조사할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사합니다.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조사할 것이고 또 측량하게 된 기준점하고 경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할 사유예요. 조사할 사유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계 공문을 지정해서 직접 측량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측량까지 실시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지방지적위원회로.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이 회부하게 되면 회부하는 날짜는 30일 안에 사안을 회부하게 되어 있고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할 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되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연장만 가능한데 1차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에는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다시 청구인들에게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절차입니다. 자, 적고심사란 말 나오니까 여기 누가 나왔어요?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이 나왔죠? 재심사로 바뀌게 되면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국장이 들어가고 여기 중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글씨로 외우면 못 외우는데 날짜로 외우시면 오히려 빨라요. 이게 공무원 요령인데 요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자고요. 레드 액션에서 회부가 며칠인가요? 3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기간 90일, 통지는 7일이죠. 그래서 여기 날짜로 외우세요. 36, 3, 9, 7 외우세요. 시작. 36, 3, 9, 7 외우시고 날짜도 끼워 넣으시면 돼요. 처음 3은 뭐 하는 날짜고?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 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 오히려 여기는 편해요. 공부하기가. 과거 20일에 기출문제에서 나오기를 90일 내 심의 의결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9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또 한 번 예전에 기출문제가 지방지적위원회에 불복하는 경우는 60일 안에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말이니까 이렇게 문제 달고 나오다 보니 여기는 거의 날짜 걸어요. 책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적고심사할 당시에 먼저 청구 보니까 토지 소유자 읽어드렸고 니은번의 경우는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이왕개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지적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에 그 측량 성과와 심사 청구 경계서를 첨부하여 줄여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측량 신청에서 성과 등을 시도지사에 가져와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회번은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래요. 며칠로 회부하래요? 30일 내 조사하는 사항은 밑에 보니까 측량, 경위, 성과 조사할 것이고 토지동과 소유권 조사할 것이며 측량하게 된 기준점, 경계 등을 전부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지도지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측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기술자 참여를 요청시킬 수도 있다 해서 측량까지 가능해서 넘겨주란 얘기입니다.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 며칠 내 심의결해야 돼요? 60일 내 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차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차려졌어요? 다음 페이지에 송부는 의결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송부하게 되어 있고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내 통지해 줘야 돼요? 7일 내에 통지해 주면서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으면 알려야 한다요. 그러다 보니 재심사 기간 들어와서 며칠 내 재심사 하실 것? 90일 내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도 저렇게 똑같다 보니 여기 손댈 필요가 없어요. 날짜 어떻게 외우시느냐? 36, 39, 7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근데 날짜는 외우긴 외웠는데 어디다 써먹는 날짜인지 알고 외우셔야 돼.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그 다음 9는 재심사 90일, 통지는 7일. 그럼 오히려 여기 공부하기 편하니까 여기 날짜 외우는 게 요령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 대부분 풀 수 있으니까 그럼 날짜 외우신 다음에 세분하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효력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적고심사하고 지적법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지적법은 잡으셔야 돼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책 두께가 어때요 지금? 등기가 훨씬 많죠. 등기 훨씬 많고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감안하시고 3번 들을 때까지는 나 죽어 써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등기법 한 번 듣고 알라고 노력하시면 머리에 쥐나고 여기 머리 빠져요. 뭔 잘못 생기니까 그러니까 벌써 빠지면 어떡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길게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등기법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물건까지 가면 되겠네. 권리까지. 자 페이지 182페이지 가시면 등기법이 나오는데 등기법은 길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짧게 보시면 지쳐요. 지적법은 조금만 이제 붙들고 실험하시면 점수가 금방 올라가요. 거기 나오는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등기법은 민법이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늘 생소하고 늘 처음 듣는 것 같고 책 보니까 내 책 누가 줄쳐놨지? 이런 한 있더라도 자꾸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과락 나오니까. 공부 참 어렵죠? 네, 듣는 여러분도 참 제가 안쓰럽지만 전 어떻겠어. 못 알아듣는 사람 떠들고 다니는 나는. 그래서 환장하겠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1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제가 강아지 키운다고 얘기했었죠. 마르테스 요만 2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아 예뻐 죽겠어 아주 요즘에 그냥 2마리 때문에 아주 그냥 늘 행복한데 이것들이 한동안은 배변을 못 거려가지고서 맨날 너 여기다 똥 싸? 아무리 해봐야 안 싸더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똥 못 싸서 못 가려는 개도 그렇겠지만 못 가려는 개한테 알리는 저는 어떨까 사람이.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고 속 터지는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우리 1년 동안 참고 버티자고요. 이런 말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으니까 좀 고통스러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앉아서 수업 듣는 게. 네, 그죠? 힘내시고. 자, 182의 등기법 조금만 더 나오고 마칠게요. 자, 등기란 것은 정의가 등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그다음에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등기라는 것은 등기라는 장부, 등기부란 장부에다가 2가지예요. 부동산의 내역, 즉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경우를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란 말 사용하기 위해서 이 2가지가 등기예요. 하나는 부동산 표시하고 또 하나가 권리관계인데 시점이 지금 접수식이 나와 있고 효력 발생식이 나와 있죠.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접수한 효과 언제 발생할 것이냐 접수효과 시기가 나오는데 접수효과 시기는 지금은 서면등기 원칙이 아니라 전자신청의 원칙이다 보니까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신청 정보가 저장된 데 접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을 다 입력시키시고 맨 마지막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자마자 뭐 한 것으로 본다. 접수한 것으로 본다 해서 요 시기 기억하시고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된 경우 등기한 효과 또 언제 발생하고 보시는데 등기한 효과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라고 2012년부터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접수한 때 개정시킨 이유는 이제 대장과 등기부랑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현재 등기사무 처리 기간이 하루 24시간 주는데 만약 1월 1일 날 접수받았더라. 접수받고 24시간 동안 등기를 처리해라. 처리하게 되면 1월 2일까지 등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실행된 경우에 2012년 전까지 이때 효과 발생했다가 시기였었어요. 그럼 등기법은 등기부에 기록한 때 이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있다고서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대장에 기재할 때 날짜는 이날 적었습니다. 대장은 이때도 대장은 접수일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대장에 주인 바뀐 날짜는 언제를 기재했고 1월 1일 적었고 1월 1일을 등기부상 날짜는 1월 1일 발생해 버렸죠.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서 등기 실행을 하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에 따라 개정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장에 기재한 접수 날짜가 바로 뭐가 되느냐? 주인 바뀐 날짜를 맞춰놓기 위해서 개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주인 언제 바뀐다고요? 접수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접수한 때부터 주인이 바뀐다. 이 2가지 좀 기억 좀 하시고
하나 더 써놓으실 것이 밑에 3번 쓴 다음에 등기 완료 시기가 또 정해집니다. 등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가 있는데 등기가 완료되는 시기는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규정이 돼요. 그럼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등기 누가 처리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관들의 식별부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알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처리한 등기관이 본인의 식별부를 입력하게 되면 이때 등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요. 이 식별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되면 옛날에는 이 전산등기부, 종이등기부일 당시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거기 날인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이 처리 누가 했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전산 입력할 당시에는 도장을 찍지 않다 보니까 등기관마다 식별부호가 떨어집니다. 그걸 입력해 놓게 되면 나중에 처리한 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 규정을 두어서 요걸 해야지 모든 게 끝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잡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2번 써먹어요. 완료 시기. 2번 써먹다 보니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용어의 정의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등기의 기능이 3가지 기능 나오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기능은 민법제 186조가 대원칙입니다. 186조와 187조가 대원칙인데 186조가 뭔가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 여기 첫 번째 대원칙인 조문이고 여기 예외 규정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더라. 하지만 다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하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의 기능 크게 2가지 기능인데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하는 예가 바로 뭘로 이해하셔라? 매매계약.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인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 매매계약 한 날 주인 바뀔까? 잔금 지불하면 주인 바뀔까? 이제 안 속아요. 등기하면 주인 바뀌다 보니까 등기해야 주인 바뀐다 이 뜻이에요. 매매계약은 백날 돈 주고 뭐 물건 가져와야 주인 바뀌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뀐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이고 그럼 등기가 바로 주인 바뀌는 시점이 되겠네요. 여기 바로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부른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면 하나의 법률 규정 사례가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의 주인 바뀐가요?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죠.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상속은 등기 안 하면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처분 시에 등기를 하고 처분합니다. 그럼 등기하는 목적이 취득하려고 처분하려고. 처분할 목적이다 보면 처분 요건이 바로 등기하는 목적인 거지 취득 목적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럼 등기 2가지 큰 기능은 첫 번째가 효력 발생 요건, 다른 말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처분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1번의 법률행위는 어떤 요건이래요? 효력 발생 요건,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 될 것이고 법률규정 187조의 경우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것이며 마지막 3번째 기능의 경우는 일단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해라. 뭐 등기하라고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은 등기할 권리가 아니에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채권, 임차권이나 또 하나 판매권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판매권은 기획이다 보니까 물권이 아니어서 성립 목적이 등기가 아니에요. 임대차의 경우는 기획만 성립하면은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하는데 문제는 어떤 의미 없더라?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까지 목적이 임차권 등기하는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이 뭔지 아시죠? 임차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바뀝니다. 나가 그러면은 계약기간 남아도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이런 된장 맞을. 계약기간은 뭐 하려고 정해놨을까?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입자, 임차인이고 제가 집주인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집을 다른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등기 안 하고서 팔았을 때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뭐라 그러실래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말씀하시겠죠? 새로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러분에게 세준 적이 없으니까 빨리 가게 빼래요. 그럼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짐 다 싸가지고 네? 하고 나가실래요? 네? 버티실래요? 나가실래요? 하나, 둘, 셋. 버텨요? 싸움 좀 할 줄 아세요? 옷핀 꽂아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 자, 나가려면 나가야죠. 왜? 소유권자는 물권자, 여러분은 채권자 아니에요.
물권이익이에요, 채권이익이에요? 물권이익이니까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 등기해라요. 그럼 등기하면은 계약기간 버티림을 주겠다가 임차권 등기된 경우에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 어떤 힘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별로 안 좋은 권리예요. 등기하면은 효력이 세집니다. 그 임차권이 등기되면 물권이 될까요? 임차권이 등기되면 물권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한 번 채권은 영원한 채권이에요. 똥개가 성질났다고 불룩되는 거 아니니까 채권은 채권이지 물권 되는 거 아닙니다. 단 물권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거 말고도 뭐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권리상으로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환매하고 또 하나 임차권만. 넘어가시면 등기할상 실체법 절차법은 안 나오고 안 보셔도 되고 물건만 보시면 됩니다. 물건의 경우는 일단 오른쪽에 토지와 건물이 정해져 있는데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서 토지 등기할 수 있고 건물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은 두 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물건은 일단 토지하고 건물 등기해라요. 토지의 경우는 등기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의 필지일 걸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건물의 요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 두 가지 등기하는 것이 내용인데 하나의 필지로서 하나의 대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건물도 한동 단위로 건물이 대장이 있어야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문제는 토지 건물처럼 보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등기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박스에 들어가서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세분하도록 하자고요. 박스 보시니까 먼저 하천 등기할 수 있다고 나왔죠. 2008년도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문제는 하천에 등기 못하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하천은 소유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를 다 하는데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대해서 못하는 거 4개 외우시라고 했어요. 여기 써놓으시는데 하천인 토지에 대해서 4가지만 등기 못합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지역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 등기할 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못하기 때문에 하천 이 4가지 등기 못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마 하천법상 등기할 사항의 범위 찾으셨어요? 페이지 186페이지에서 하천법상 하천으로서 등기부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권리가 6개 쭉 나와 있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3번에 하천에 대해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찾았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천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천은 몇 개 등기 못하더라?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개를 뺀 나머지 등기는 다 가능해요. 하천에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고 압류가 압류 다 가능합니다. 하천에 가등기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185페이지에 하천 설명했고 두 번째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사도입니다. 사도 개인이 설치한 도로 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 유류주장 탱크 송수관 등기 다 가능하고요. 네,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유 부분 등기할 수 있는데 이 규약상 공유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파트 관리실. 관리실은 등기하긴 등기하지만 등기부가 표제부밖에 없습니다. 관리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어요? 예, 뭐만 둬요? 표제부만 이제 갑골구가 없습니다. 관리실은 누구 건물이에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 소유니까 굳이 소유권 알리려고 갑골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아파트 지하실 등기할 수가 있고 공동주택, 공용주택의 지하주차장 등기 가능합니다.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어요. 유료온실입니다. 그럼 이제 말을 싹 바꿔서 나중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 인정을 합니다. 뭘로 인정한다고요? 건물인데 이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전 또는 답. 아니 쓰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다 나와요. 뒤에 가서. 전 또는 답 지목이 농지에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있죠? 어떤 건물, 농업용, 고정식, 온실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 농지라고 건물 못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게 되면 농지에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로 말이 없게 된 거예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 못하는 지상권 등기 가능해요. 나중에 거기까지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고 지목은 뭘로 본다고요? 농업용이니까 전도는 답으로 간다고 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각 등기할 수가 있는데 비각이라는 얘기는 서울같이 종각이 있죠? 종각역 보신각 종 있는데 그럼 종이 있으면 종을 모으려고 세운 누각이 있을 겁니다. 이 누각이 바로 뭐다? 이게 종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광계 또 대왕 비석 세우려고 만든 이 누각은 이건 비각입니다. 그럼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뭐라고 부르고? 종각. 비석 보호할 때가 비각이라고 부르고 저 왕릉 앞에 가면 또 있어요. 왕릉 가면 왕릉 이렇게 묘지가 있으면 왕릉 밑에 이제 제사 도구 보관하려고 만든 각이 있습니다. 그 각이 무슨 각이 있어요? 정자각이라고 불러요. 정자니까 나중에 왕릉 가시거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왕릉 가면 다 왕 밑에 이렇게 정자각이랑 각이 다 있어. 요 안에 제사 도구 뭐지 모아놓은 이 창고식으로 각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사례가 뭐냐? 우리나라 고려 시대까지는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웠죠. 고려까지는 우리나라가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황제라고 그랬어요. 고려 황제 폐하라 그래서 노란색 돋보 입었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노란색 보니까 빨간 색깔 입었죠. 그때부터 황제라만 못 쓰고 뭘로 갔어요? 왕으로 갔잖아요. 왜? 중국한테 엎드리려고. 중국에 황제가 있는데 어디다 대고 조선의 조그만 나라 왕이 황제라 그러면 치고받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계속 공물 바치면서 지금 머리 숙이고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보호를 받았는데 솔직히 어쨌든 간에 명청 그때 지금 이렇게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신봉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고려시대처럼 전쟁을 많이 안 했어요. 숙이고 들어갔으니까. 아닌가요? 근데 한번 대통당했죠? 모르시나? 명청이 바뀔 때 잘못해가지고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꽝꽝 쪄가지고서 머리 피나도록 절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보자고. 그럴 경우에 이 정자각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역사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각을 썼습니다. 각을 정제를 안 달았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야 니네 조선 까부냐? 어디다 대고 일자각을 써. 일자는 황제 하나밖에 없는 건 일자 쓰는데 네 왕이 뭐 일자각을 써. 임마 꼬랑지 내려 그래가지고서 네 그래 꼬랑지 내려가지고 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중국 왕 이렇게 황제 묘가 있으면 다 일자각이 있고 조선시대 왕묘는 다 정자각이 있어가지고 꼬랑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절 때 이게 없다가 나중에 이걸 져가지고서 지금 왕릉 가면 이런 각이 다 있어요. 이런 각을 다 정자각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왕릉 가시면 확인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각이 뭔지 종각이 뭔지 이해했어요? 예, 다 등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벽이 있나요? 벽은 없죠? 지붕은 있어요? 예, 그럼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사이로라는 것은 원통용 쇠로 지은 건축물. 왜 시멘트를 몇 공장 가게 되면 이렇게 원통용 쇠로 져가지고서 이렇게 막 모래자가 섞이죠. 이런 원통용 건물을 사이로란 말 쓰는 것이고 또 비슷한 사이로가 목장 가시면 사료 보관하는 그 동그란 쇠로 된 거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이로라고 불러요. 그럼 나중에 네이버 가가지고서 잘 모르겠으면 사이로 쳐야 돼. 사이코 치지 말고 예, 사이로 치면 나올 테니까 확인하시면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는데 개방형 축사가 2008년도가 9년도에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 등기할 수도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도 나온 것이 내용이고 오른쪽에 등기 못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등기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할 권리가 이제 하천 설명드렸고 등기할 권리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일단 밑에 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 정해지는데 오른쪽 박스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박스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고 못하는 거 정해져 있는데
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먼저 물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붙게 됩니다. 하나 더 써놓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물권의 경우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이거 외우지 마시고 뒤에다 배울 겁니다. 전부 다. 물권의 경우는 일단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도 등기할 수가 있으며 지역권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질권까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여기까지 등기할 수 있다라고서 규정하고 있다가 특별법에 추가시킨 것이 하나 채권 담보권이 추가가 돼요. 뭘 추가시켰다고요? 채권 담보권이 추가가 되면서 요게 책에 빠져 있죠. 그럼 여러분 교재에다가 오른쪽에 등기할 권리 밑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밑에다가 채권, 담보권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 추가가 된 권리니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은 모름이 하느냐? 요 두 가지 권리는 따져보자고요. 말 나온 김에. 잘 보세요. 외울 건 아니고 민법 공부되면 다 알아요.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소유권을 저당권에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다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지 않나요? 첫 번째 목적이고 소유권은 아니지만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라도 자기 권리를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당권 몇 글자? 세 글자니까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가능하지 다른 권리 저당권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몇 개만 가능하다고요? 세 개만 설명드렸으니까 주문해봐야지. 저당권자 돈 빌려줬죠? 그럼 자기 돈을 빌려주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 자기 저당권을 맡기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자신 있게 대답해.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지 말고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금방 테이프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저당권은 몇 글자? 세 글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밖에 안 됩니다. 설명드리고 질문해봐야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안 돼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요. 법률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오이씨, 왜 나만 한다 그러겠죠? 그럼 너는 돈이 필요하면은 지역권을 맡긴다거나 여기 맡기는 채권 담보권을 맡기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권리예요. 민법상 인정한 권리고 특별법이 인정한 권리로서 요것까지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또 등기할 권리가 이제 채권 등기하는 채권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아까 임차권하고 또 하나 뭐가 있더라? 판매권이 있죠. 임차권, 판매권 등기할 수 있다 규정하는데 이거 외에는 등기가 안 돼요. 총 몇 가지 권리예요? 9가지 권리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 법에는 원래 얘는 없어요. 8개가 나와 있는데 민법상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플러스 민법상 판매권까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권리입니다. 뒤에 가면 다 하나씩 배워야 돼요. 배울 테니까 지금은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안에 점유권이 있어요? 없죠? 유치권이 있어요? 없죠? 다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점유권 등기하게 되면 난리 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오늘 다음 주에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고서 마치도록 하죠. 등기할 권리 변동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달은 이제 가능한 한 지적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두 개 다 하려고 하면 머리 벅차니까 지적 위주로 공부 좀 하시고 등기법은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냥 저 5월, 6월 같이 저 등기법 따라가면 되니까 그때 따라가 듣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